시작할까요, 여러분? 자, GS1기입니다. 이제 서브노트로 교재가 다 바뀌었고요. 자, 이제 뭐 강의 진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뭐 동일해가지고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요, 5시 반에서 이제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고, 복습형 모의고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관리 수업이, 그쵸? 인사관리 수업하고 이제 겹치지 않아요? 또 이러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관리 모의고사 보는 날하고 경조 모의고사 보는 날을 다 다르게 배치해놔가지고, 인사관리 수업이 5시에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녁 드실 시간이 이렇게 30분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조금 걱정이 되는데, 뭐,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진 않는다. 그쵸?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저녁 굶으면 뭐, 그쵸? 저녁 가볍게 이렇게 먹으면 졸리지도 않고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쵸?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5시에 이제 인사 끝나면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 모의고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반 이게 참 좀 안 좋아요. 1기로 오면 50점짜리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수업 전에 시험 보는 게 조금 벅차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주 보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출하는 모의고사만큼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는 수업 시작 시간의 변동은 거의 뭐 없습니다. 늘 이렇게 6시 반에 시작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나 뭐 이런 건 됐고요. 저희가 이 공부 계획표에 한번 보면은 여기에도 제가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제출하는 날짜 다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고, 당장 지금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본단 말이에요. 제출하는 모의고사. 그래서 오늘 거 잘 정리해가지고 모의고사 꼭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인사 뭐 이렇게 격주로 해요. 격주. 그죠? 여러분 너무 바쁘겠죠? 자, 그럼 죄송하고, 자,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공부 스케줄 이런 거를 좀 잘 통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랑 뭐 동일한 거여가지고요. 제가 더 추가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워크북 나가는데 워크북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작업 자체가 경감됐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저희는 이제 요 서브노트로 들어갈 건데, 여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이제 그 질문이 꼭 들어와요. 선생님, 저는 GS 연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GS 연기를 안 들었는데, GS 연기, 이거를 수강을 안 했는데, 저 1기 바로 들어와도 될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1기 오셔도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인사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할 거고, 여기는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1기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보고 또 봐야 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 1기 때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정리를 좀 할 거고, 문제나 응용 같은 경우에는 2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막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막 섞어서 물음 1, 2, 3 막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응용은 이제 2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바로 들어오셔도 일단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할 테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조직연구 기초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볼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바로바로 책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3페이지입니다. 자, 바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경영조직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영조직론이다 라고 하는 거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서브노트는 최종 단권화 교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거는 불필요한 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경영조직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이론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조직 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 이론들을 모두 망라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는 이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챕터가 맨 첫 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 조직 탄생의 동기 또는 조직이 형성되는 이유 라고 하는 게 맨 처음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제목 보자마자 아시죠? 노동의 분업이다 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는데, 분업이 너무너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업을 실시하기 위해 분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나누어진 일을 다시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걸 연결시키는 체계가 필요해지네. 그래서 그 체계가 바로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죠? 분업의 효과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이유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됩니까? 이 거래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두 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이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조직이었고요.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에치오니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해서 조직이 행사하는 권력의 유형과 조직 구성원이 이 권력 행사에 어떻게 몰입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9가지 조직 형태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중에서 유의미한 건 바로 이 3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가볍게 보시고, 자, 블로우와 스캇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산출물의 수혜자가 누군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사단체, 영리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으로 구분했었고, 마지막 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느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조직구조 형태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됐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랑 같이 훑어보는 식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다라고 하는 이 조직 이론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조직 이론의 개념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과 관련한 모든 현상들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기술 설명, 처방하는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저희 알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라고요? 조직 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뭐하는 거다? 기술하고. 그렇죠? 그럼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며 이 원인에 의해서, 이 현상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측을 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현상 자체를 통제하려는, 그렇죠? 이 접근 방식이 바로 체계적 접근, 논리적 접근, 경영하기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 현상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분류 기준 뭐였습니까?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현상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직 안에 이런 현상이 있다. 우리 조직 안에서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내리더라. 그렇죠? 자, 근데 규범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자 또는 관리자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해결책 또는 관리 방안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을 저희가 규범적 이론 또는 규범 모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으로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 이론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시적 접근이다라고 한다면 조직 내부에서 개개인의 행동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 이걸 어때요? 정교하게 연구하는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한다 이걸? 조직 행동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시 이론이다 또는 거시적 접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직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얘가 지가 속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나가는가. 환경과 조직 자체의 관계를 보는 이론들을 저희가 거시조직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가서 이거는 잠깐만 건너뛰고 자, 그러면 이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하겠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전개하여 살펴보자. 또 다른 분류 기준 시간적 순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조직 이론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발전했나요? 우리 한번 개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말씀드렸죠? 이 조직 이론. 어이구. 자, 조직 이론. 조직 이론의 이제 발전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직 이론은 조직 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들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고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런 기술 설명 예측 통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들이냐? 바로 뭐예요? 효율 그리고 능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술 설명 예측 등등의 논리적 접근을 해나가는 이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연구 목적은 모두 다 뭐다? 효율성 추구. 그렇죠? 자, 이 고전 이론에는 3가지 이론이 포함이 됩니다. 3종 세트 있죠? 자, 첫 번째 이론이 바로 뭐가 됩니까? 테일러라는 학자의 과학적 관리법 또는 과학적 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테일러의 이론입니다. 그럼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가지 기본 목차에서 정리를 해보면 뭐가 있어요? 이론은 어떻게 정리하자 그랬죠? 개요. 그죠?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는 평가로 정리하자 그랬죠? 자, 그럼 개요는 많은 문장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2문장 필요하다 그랬죠? 자, 대두 배경, 핵심 주장. 그렇죠? 아니면 여긴 이론이니까 전제 조건, 아니면 기본 가정 이런 게 첫 문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습니까? 1차 산업혁명 직후에도 1차 산업혁명
그렇죠? 산혁이라고 쓸게요. 1차 산업혁명 직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어떤 관리를 했어요? 비공식적 관리요. 그렇죠? 사람 관리를 하는데 아무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표류 경영. 경영 활동을 하는데 아무 기준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어요? 주먹구구식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됐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은 비효율이 야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일러가 등판해서 어떤 핵심 주장을 하죠? 사람 관리를 할 땐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 관리해야 된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과업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과업 중심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뭘 설명해야 돼요? 이 핵심 주장을 내용으로 하나하나 분설해서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자, 과업 중심적 관리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 관리를 할 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과업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뭐부터 정리해야 됩니까? 과업의 내용부터 정리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장 내용이 바로 뭡니까? 표준화입니다. 그렇죠? 그럼 표준화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 정의가 뭐가 되죠, 여러분? 표준화란? 생산성이다. 셀프 답변하겠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죠? 최적의 작업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표준화다라고 하는 것, 즉 최적의 작업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찾아냈죠?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찾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연구 또는 동작 연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봅시다. 자, 동작 연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뭐를 찾아냈어요? 표준 작업 행동 또는 표준 작업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죠. 그래서 어떤 작업 도구를 써야지만 되는지 최적의 작업 도구 아니면 어떤 작업 행동을 해야지만 가장 효율적인지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냈고요. 다음 시간 연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뭐를 찾아냈어요? 표준 작업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작업을 수행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한 과업당. 그렇죠? 이걸 정해놓고 이제 이것을 뭐합니까? 사람 관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하느냐? 자, 첫 번째 뭐부터 보자? 확보 측면의 내용부터 보자. 그래서 들어온 게 바로 뭐가 돼요? 과학적 선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들어오게 되죠. 과학적 선발이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 정의는 뭐냐면 과업 중심적 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뭐한다?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그치? 왜 그렇게 해야 돼?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체계적으로 도출이 됐고 그래서 애초부터 자, 처음부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뭐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낭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끼도 없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앞만 때려 가르쳐봤자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가서 이제 뭔 얘기 나와요? 과학적 훈련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죠? 그럼 과학적 훈련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교육훈련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안 가르쳐요. 뭘 위한 교육훈련만 실시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다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요. 자, 더 나가서 표준 작업 수행 방식으로 이 정도 시간 근로하면 요 정도 만든다라고 하는 표준 작업량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표준 작업량이다라고 하는 거 표작이라고 쓸게요. 표준 작업 수행량, 표준 작업량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걸 실시하지 잠재 능력 개발, 적성 개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키워놓는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당장 과업 수행에 써먹을 것만 가르칩니다. 굉장히 효율적, 돈 낭비, 시간 낭비 없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서 뭐가 들어와요? 차별성과급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차별성과급제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무슨 단어 들어와야 돼요? 표준 작업량이다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지급하는 보상, 그 성과급제도예요. 그럼 얘는 무슨 원리예요? 설명하셔야지. 얘는 무슨 원리다? 인간을 뭘로 바라보고?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들에게 경제적 보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여 경제적 보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여서 이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원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해설을 하면 우리 연기 때는 이걸 다 해설을 했잖아. 경제적 동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돈 주면 내가 원하는 행동 다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원하는 행동 스스로 하게 만들려면 경제적 보상을 이용해야 된다. 얘네한테 돈으로 꼬셔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서, 자, 우리 테일러가 주장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기능식 직장제도이다 라고 하는 거 들어오게 되죠? 그럼 기능식 직장제도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 자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책임과 다음 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의사결정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나 막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 즉 전문 관리자가 의사결정이다 아니면 활동의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전담하게 되고 그 결과 조직 안에서는 복수의 위계구조가 나타나며 이 복수의 위계구조화에서 철두철미하게 구성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제 슬슬 나오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훌륭하네. 근데 얘도 자 이론의 평가 한번 해봐야죠. 기본 목차, 개요 내용 평가. 자, 그럼 이 이론의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헌점이 있었어요? 진짜 이대로 하니까 우와 효율 능률이다 라고 하는 게 올라가네?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뭐 이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과업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라고 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 인사관리 또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난 공헌점이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비판을 받는 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야 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 오로지 기업이 추구하는 뭐 효율과 능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추구하네? 그래서 우리 이거 고유명사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는 인간 없는 조직이론이네. 무슨 뜻입니까? 조직의 목적만 고려하고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뭐예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적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구성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이 목적 달성을 강요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일방적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소외감이다라고 하는 걸 야기시켰죠. 이게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심리적 소외감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로 인해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고전이론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전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누가 됩니까? 페요리라는 학자의 일반관리론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페요리입니다. 그럼 페요리의 일반관리론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페요는 자, 앞에서 과학적 관리법에서 연결해서 들어와 보세요. 과학적 관리법에서 연결해서 들어와봐. 대두 배경 뭘 넣었을 거야? 그죠? 잘 모르겠음. 앞에서 봤던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미시적 접근. 그죠? 야, 생산 라인이다라고 해서 그 작업 라인이나 생산 라인만 우리가 효율적, 능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조직 자체의 효율성과 능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다. 너 지나치게 지엽적인 접근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페이올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영의 효율화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화 달성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치? 자,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려면 경영활동 드립다 하면 돼, 안 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강대강 부벼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되지? 체계적으로 쪼개서 나눠서 해야 돼. 경영활동도. 그 다음에 이 경영활동 드립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플랜 도 C라는 체계하에서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페요리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내용이 두 개로 잡혔었잖아요. 자, 내용으로 첫 번째 내용 뭐가 됩니까? 바로 이 경영활동. 이걸 어떻게 쪼개서 하라는 거냐?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6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실 거예요?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6가지 범주의 경영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두 문자 아시는 것처럼 기술, 상업, 자, 재무, 회계, 이상 재보죠? 보호죠? 보호, 회계, 그 다음에 관리활동으로 구분이 되고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리적 활동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가장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관리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죠. 그럼 관리적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과업이나 활동을 이제부터 뭐합니까? 조직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 조직화 시켜놓은 이 과업을 이제 굴려야죠. 그래서 뭐합니까? 지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휘 명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 결과물들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연결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제보회관 개조명정통 이래서 외웠잖아. 됐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관리적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 관리 활동, 여러 이 경영 활동 중에서 얘만 잘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하든지 간에 경영 활동은 어떤 차원에서?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술, 즉 생산 활동 하나를 할지라도 플랜 도 C. 판매, 즉 마케팅 하나를 할지라도 플랜 도 C. 그렇죠? 이렇게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개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었어요. 자,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드립다 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리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의 14가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주죠. 그 14가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관리자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에 따라 관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자, 14가지 원칙 뭐 있습니까? 14개 다 외우라는 소리 하진 않았어요. 그죠? 1차에서 많이 나오고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 정도는 기억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첫 번째 뭐 할까요? 그죠? 전문화. 그 드립다 외우지 말고 왜 전문화를 주장했을까? 고전이론이라. 경영 효율화. 효율성을 올리려면 전문화는 기본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 여기서도 경영의 효율화, 합리성, 효율성 이런 거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아이고. 권한과 책임의 원칙? 왜? 의사결정 권한 그냥 주면 망난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정 내린 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만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릴 거야. 됐죠? 또 뭐 해볼까? 직권화. 왜 직권화예요? 왜 직권화해? 결정은 내가, 실행은 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식화 추구하죠? 공식화 표준화 왜 추구합니까? 사전에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 정해놓고 이대로 하면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거 확보가 되니까. 됐죠? 또 뭐 갈까? 명령 일어나.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면 무슨 문제 생깁니까? 이제 이 정도 단어를 알잖아. 무슨 문제 생겨? 조정 비용.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효율성 기하려면 이거 해야지.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다고 했었어요? 공정성. 공정성이다라고 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다라고 하는 거. 투입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받는 거. 이게 뭐니까 가장 합리적이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 어려운 객관식 문제에서는 요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개인의 이익보다 뭐를 우선해야 된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보통 이거 문제 풀어보면 요 안에서 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도 요 정도는 조금 기억해서 쭉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등등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군. 너 매우 훌륭하구나. 그죠? 평가 한번 해봅시다.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헌점이 있죠? 얘는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일반 관리 원칙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14가지 관리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게 높더라. 그쵸?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이 14가지 원칙을 선택적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비판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시적 접근이라는 거. 그냥 직무를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엽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반 자체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한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비판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네가 제시한 14가지 관리 원칙들이 서로 상충이 되거나 아니면 어때요?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네? 이거 아무래도 네가 어떤 이론적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이론적 접근이다라는 걸 한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었죠? 자, 됐고. 됐어요. 자, 그렇군.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고전이론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베버의 관료제론. 들어오죠? 자, 관료제론 베버입니다. 자, 우리 베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버 아저씨. 자, 개요에서 대두 배경 써봅시다. 대두 배경 뭐예요? 개요. 대두 배경 뭐예요? 그죠? 집에 관한 유형. 그쵸? 농담 1도 안 하죠? 회차가 부족해요. 그죠? 회차 11회인가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14회도 못 끝낸 걸 11회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아주 바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어도, 그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죽지 않아. 자, 그렇게 그죠? 많이, 그죠?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솔직히, 내일까지 계속 강의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싫겠지만 그냥 내일까지 쭉 강의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일 또 그쵸? 부모님들하고도 식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일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그 마음 제가 잘 몰랐어요. 그거를.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이런 게 많이 정신적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이거 OT 강의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오씨, 이거 막 볼 수 있잖아. 그치? 어이씨, 큰일 날 뻔했다.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신경을 이렇게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정신적 부담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편한 거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내일 또, 저희 시댁은 아들만 둘인 집이라, 그죠? 우리 어머님이 디저트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빙수 한 번을 못 먹으러 가셨대요. 지난 겨울에.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내일 딸기 뷔페 가요. 그죠? 그래서 딸기 뷔페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딸기 뷔페 가실래요?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귀엽게 그럼 그거는 하우스 가서 딸기 따고 그런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하우스에서 딸기 따는 건 딸기 농장 체험이고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는 막 이런 데 가서 막 먹는 거예요. 막 디저트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게 있냐면서 되게 지금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되게 소녀소녀 하신 분인데 집구석에 다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남자들이 다 무뚝뚝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약간 긴장. 그래서 또 이제 계속 눈치를 봐야 되잖아. 입맛에 안 맞으시나? 그럼 이제 또 그죠? 뭘 시키고 뭐 하고 우리 아버님 불편하시나? 또 뭐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 밤새 강의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까지 그냥 쭉 그냥 강의를 열심히 하고 역시 일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죠? 이러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죠? 슬프다. 자, 가봅시다. 대조배경 뭐가 됩니까? 얘는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한을 이용할 수 있어. 지배 권한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관료제로의 주장으로까지 연결이 됐었죠. 야, 내가 가만 보니까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는 두 가지만 썼더라. 그쵸? 첫 번째 권한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전통적 권한을 이용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권한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랜 역사 등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경외심, 존경심을 이용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타인이 행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대표적인 예시로 막 왕실 이런 얘기 했었죠? 다음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한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였었습니까? 이 권한 행사자가 가지고 있는 비범함. 이 비범함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 멋있지? 나처럼 되고 싶지? 그치? 뭘 이용해? 비범함을 이용해서 동일화라는 반응을 이끌어내. 그래서 이 동일하다는 반응을 이용해서 내 의지대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카리스마적 권한을 이용한 지배 방식이었어요. 그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타인을 지배해 왔었는데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왜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지배에 뭐가 없다? 지배 방식에? 지배에 일관성이 있어 없어? 지배에 일관성이 없다 그랬죠. 지배에 일관성이 없어. 우리 세종대왕님이 열심히 잘 통치했어. 우와, 되게 좋은 지배 방식이다. 하지만 세종대왕님 돌아가시고 나서 만약 개망난이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럼 그 좋은 통치 방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카리스마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타인을 지배하다가 이 사람 죽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배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게 없고 훌륭한 지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오래오래 보존되거나 전달되지 못해요. 영속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뭐에 의한 지배를 하자? 합법적 권한에 의한 뭐를 해? 지배라고 하는 걸 시도하자. 그럼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다라고 하는 건 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규정, 규칙, 계약, 아니면 직위 등을 이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상대방이, 즉 권력 행사를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합리적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합법적 권한을 이용한 지배 구조라고 하는 뭐를 주장하기 시작해? 관료제 구조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죠. 했죠? 자, 그러면 이 관료제 조직 구조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특징, 내용 다 정리가 되셨죠? 자, 제일 먼저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관료제 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특징 뭐 있습니까? 규정, 규칙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하고 이걸 뭐해?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죠? 즉 공식화 수준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럼 규정 규칙으로 뭘 정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뭘 정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업무를 수행할 건지 그 전문화라고 하는 것, 즉 누가 어떤 과업 수행할 건지 다 정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전문인을 양성해서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려고. 됐죠?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 외웠어야 되잖아. 규정규칙으로 뭘 정해요? 누가 무슨 과업 맡을지요? 규정규칙으로 뭘 정해요? 어느 계층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요?
그쵸? 계층의 권한의 계층화. 자, 이거 정해놓죠? 이유가 뭐예요? 권한의 계층화 해놓은 이유가 뭐야? 권한의 계층화 해놓은 이유. 이유는 계층별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게 해서 권한 남용의 문제를 방지하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됐다. 여기까지 암기됐죠? 규정 규칙으로 멀쩡해요. 누가 무슨 가업을 할지, 그리고 어느 계층에 얼마큼 권한이 있는지요. 그치? 자, 세 번째 가보면. 근데요, 관리를 할 때는 뭐 해야 돼? 비개인화. 관리자가 관리 활동을 할 땐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만 관리를 해야 된다. 이유는 지배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치? 개인적 특성 이용해서 지배하다가 그 관리자가 딴 데로 전환 배치돼서 새로운 관리자 오면 지배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였고. 다음 네 번째 가봅시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개인은 문서화요. 자, 문서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왜?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기억나죠? 자, 그럼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또, 정년보장. 해줘야 되죠? 정년보장 왜 해줘요? 조직 정치하지 말고 일이나 잘하렴. 그게 생각이 나면 오케이.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쁘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성실한 직무 수행과 그리고 그죠?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축적시키기 위해서 오래 다니게 하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징 다 받고 이제 요 정도 줄줄줄 나와야 된다 그랬어. 했죠? 자, 그러면 관료제 조직구조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봅시다. 관료제론의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하면 얘 어떤 경우에 효율과 능률이 가장 높았어요? 대규모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 환경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안정적 환경 아니면 인격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진짜 관료제 조직구조 취하면 어떻다? 능률이다,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달랐었죠? 자, 떠올려보세요. 대규모 조직은 왜 관료제 조직을 구조를 취하면 효율과 능률이 올라갔어요? 통제가 용이해져서. 그쵸? 일일이 직접 감독하면서 지휘명령 내릴 필요 없이 그냥 뭐 하면 된다? 규정, 규칙, 매뉴얼 주면 어때?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었어. 자, 두 번째. 안정적 환경에서는 왜 지금 이 관료제 조직 구조가 효과적이었습니까? 여기는 안정적 환경에서는 뭐 규정, 규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니까? 규정, 규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변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규정, 규칙 변화시킬 필요 없어. 한 번 만든 규정, 규칙이 100년, 200년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격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왜 이게 효율과 능률을 올려줍니까? 관료제 조직 구조의 무슨 특징? 비개인화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쵸? 자, 그렇구나. 근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 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관료제 병폐현상. 관료제 병폐현상 뭐가 있습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요. 규정 규칙이 없으면 아무 대처를 못 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 종업원들의 창의력이 저하돼요. 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문서주의요. 그쵸? 네 번째는요, 목표와 수단의 전치요.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건데 그 목적을 까먹고 문서 만드느라 비효율을 야기해. 했죠? 이런 것들이 목표와 수단의 전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더 이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죠. 뭐야 이게? 조직 실패. 기억나죠? 시장 실패는 거래 비용. 조직 실패는 관료제 병폐 현상. 기억나죠? 이렇게도 표현돼요. 됐죠?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얘기해 봅시다. 혹시 동차하시는 분들. 자, 관료제 조직 구조에서는 객관식 문제 뭐 나오게요? 여기 있는 거 다 지문에 나와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정년보장이라는 단어하고 헷갈리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연공 중심. 보상과 승진 제도를 실시한다. OX. OX. 물어보지 마. 그냥 말해줘. 그죠? 난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수동적으로 때려봐가지고 이럴 수 있어. 그죠? 뇌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자, X. 왜? 얘는요. 규정 규칙으로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배치합니다. 근속연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따라 보상하고 승진한다? 아닙니다. 정년보장을 해준다는 것과 이것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맞나봐 막 이렇게 돼.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공주의는 요구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 배치한다. 승진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규정 규칙으로 각 직무별로 요구되는 자격이 다 규정돼 있거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잘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뭐가 됩니까? 고전이론. 자, 그러면 야, 고전이론 너네 다 보니까 자,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 공통적으로 받는 비판점이 이제 뭐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너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 자체에 대한 고려가 없구나.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간성이라고 했어. 인성 아니라 그랬어. 그죠?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걸 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그쵸? 결국 조직은 2인 이상의 사회적 구성체인데 너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뭐든지 다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문제 있죠. 자, 그 다음 또 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어? 나중에 가서 논란이 되겠지만 뭐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다 없다? 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도 없습니다. 했죠?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신고전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와요? 인간관계론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죠. 자, 그럼 인간관계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론, 야 너는 대체 뭐냐? 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개요. 뭐야 개요. 위에서 연결해서 가면 고전 이론에 대한 비판. 그치? 인간 소외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 그치? 인간 소외현상이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뭐에? 이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지나친 산업화에 대한 비판. 여기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살짝 누구 언급하는 거 가능해요? 브리프스. 브리프스가 인간 소외 현상을 5가지로 구분해서 분석 제시했잖아. 그죠? 자, 브리프스 슬쩍 언급하는 거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주장합니까? 핵심 주장 뭐예요? 생산성 향상이든 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된다? 구성원들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자, 내용 정리하는 스타일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호손 연구 중심으로 정리하는 스타일. 그렇죠? 호손 연구 중심으로 정리 한번 첫 번째 타입으로 해볼까? 그럼 첫 번째 1차 실험. 한 글자라도 기억나지? 그죠? 자, 조명 실험. 그죠? 조명 실험 한 일 발견한 거. 그죠? 뭐 했어? 2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서 조명의 밝기 차이를 줘봤다? 그랬더니 발견한 건 뭐다? 조명이다라고 하는 only one만으로는 안 돼. 생산성의 관계를 밝힐 수가 없네? 그래서 2차 실험. 한 글자는 기억나죠? 계전기 조립 실험. 그치? 얘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만으로는 생산성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그러면 모든 작업 조건을 다 바꿔보지. 모든 작업 조건을 다 변화시켜봤어. 그래서 발견한 게 뭡니까? 물리적 작업 조건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뭐 했어? 이거에 의해서 생산성이 올라간 것 같아. 이 심리적 요인의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뭐였어요? 직무 만족, 직무 자긍심. 여기서 처음으로 직무 만족이라는 그 대단한 종속 변수를 찾은 거라고 했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뭐에 의해서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끼는지, 뭐에 의해서 불만족하고 자긍심을 못 느끼는지 면접을 통해서 알아봐야겠어. 됐죠? 알아봤더니 뭐 발견했어요?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작업자의 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 심리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되지 개인적 측면과 집단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측면. 근데 뭐가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적 측면, 즉 사회적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누구랑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심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야, 그럼 이 사회적 조건 좀 더 알아보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4차 실험. 조개면 전선 조립 관찰 실험. 그쵸? 전선 배전 관찰 실험인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얘는 뭐 했어? 사회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관찰실에 전선 작업을 하는 작업 집단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그쵸?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해봤더니만 뭘 발견했어요? 저 상호작용을 하는 저 관계를 내가 관찰해보니까 공식 집단 안에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네?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생적으로 지들끼리 집단을 만드네? 그리고 지들끼리 뭘 만들어? 규범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 규범을 엄청나게 준수하네? 한마디로 이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집단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통제하네. 이유는? 묻지 마. 그죠? 네가 말해. 그죠? 자, 이유는 공식 조직에서의 소외감. 소외감을 어디에서 해소해? 비공식 집단 가서 상사 뒷담 까고 조직 뒷담 까면서 뭐 한다고? 해소한다고. 여기서 해소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여기 계속 남아있어야 돼. 여기 계속 남아있으려면 룰을 지켜야지.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 정책보다 비공식 집단의 규범을 훨씬 더 강하게 준수하고 있더라.
했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호손 연구 중심으로 인간관계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호손 연구 중심으로 정리하지 않고 이 실험 결과들을 쫙 종합 정리했을 때는 어떻게 내용 정리가 돼요? 일단 첫 번째, 그쵸, 물어보지 말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간단 말이야. 나는 열심히 랩을 해서 얼마 시간이 안 지나는 것 같은데 벌써 40 몇 분이 지났네? 그쵸? 와, 나 지금 40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한 거 알아요, 여러분? 나 진짜 래퍼를 할까? 나 요즘에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강사를 은퇴하면 뭘 할까? 그죠? 근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은퇴를 해도 아직 좀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착각이에요. 한 120살 산다고 전제했을 때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뭘 하면 될까 했는데, 약간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제가 진짜 쉬지 않고 1시간, 2시간 계속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랩을 할까? 이 생각을 좀 하고, 래퍼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욕도 잘해, 말도 빨라, 그죠? 짱인 것 같아. 래퍼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랩해 보려고요. 그래서 막 금기법 이런 걸 랩으로 막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 그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더라? 병맛짓도 그 병맛인 행동도 한 번만 하면 병맛인데 계속하면 매니아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 그렇게 시작할 거면 끝까지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주 좋은 조언이었다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제가 혼자 이렇게 또 40분 넘게 떠들고 있었네. 자, 그럼 더 떠들어 볼게요. 자, 가보면 자, 그럼 이제 이 호선 연구 내용 쫙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리한 거 쫙 결론만 모아보자 라고 하면 첫 번째 대단한 거 발견했다. 뭐? 와, 직무 만족? 이런 변수가 있어? 이 변수가 뭐예요? 성과다라고 하는 걸 올리네. 대박 사건. 성과를 올리는 원인 변수, 독립 변수, 새로운 거 발견했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변수. 완전히 새로운 독립 변수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요 가운데 이제 매개 변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대단한 발견. 최초의 발견이니까. 야, 그렇다면 직무 만족을 시켜야지만 성과가 올라가네? 야, 그러면 직무 만족을 시켜주는 관리 기법들을 도입하자. 그러면서 무슨 관리 기법들이 나오는 거야? 참여 경영. 그지?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기회부여. 그지? 아니, 기회 등을 부여하는 이런 새로운 관리 기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자. 세 번째 가보니까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이 비공식 집단에 남아서 옆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스스로 하는 동물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은 뭐다?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다. 봐라. 동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식 집단의 규범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동기부여시키려면, 즉 내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경제적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가보면 우와 대박 사건. 관리자인 내가 모든 걸 다 기계처럼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한 공식 조직 안에 내가 예측하지도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니 미쳤다. 그치? 그리고 이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니. 그래서 뭐 해야 돼?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럼 뭐 어떡할까? 비공식 집단 중요하니까 뭐 할까? 그래서 아까 인사관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공식 집단과 조화를 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어떻게 조화를 꾀해야 돼요? 그죠? 하우를 써야 되잖아, 인사관리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좀 보지 않았어? 집단 활성화 방안 쪽에서? 그쵸? 어떻게 해야 돼? 비공식 집단 중요성 강조한다? 그럼 이제 뭐해? 공식 조직에서 뭐 할 때? 조직에서 정책 등 이다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할 때 뭐를 이용해야 돼? 비공식 집단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해? 집단 역학. 그러니까 소시오그램 통해서 스타를 찾고 그래서 그 스타를 이용해서 자꾸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도입식 정책 등 도입을 할 때 이 비공식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걸 뭐 해라? 이용해라. 그래서 그쵸? 우리 조직 안에 자 가보자. 자 여러 집단이 있지. 이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은 뭐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그 상호작용 상태를 분석해보자. 이게 바로 뭐? 집단 역학 분석? 소시오그램. 딱 연구해봤더니 우와 얘는 모든 애들하고 다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는 애네?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스타. 그럼 이 스타를 뭘로 이용하지? 변화? 변화 선도자. 아니면 여론 담당자. 경조에 이런 단어 되게 많이 나왔었죠.
변화 담당자, 변화 선도자, 여론 담당자, 그치? 변화 담당자, 뭐 이런 거. 그치? 이거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뭐하게? 아이디어 챔피언? 뭐 이런 말 들어와. 경조책에 그 단어들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조직 내의 변화나 혁신이다라고 하는 걸 얘가 이제 주도하고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해 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뭐 조화를 꾀해라. 이게 이런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렇구나. 그래, 잘 들었어. 그죠? 자, 그러면 그래, 고마워. 잘 들었어. 자, 그럼 이제 뭐 할까요? 평가요. 그래서 너는 너 훌륭하냐? 그죠? 훌륭하죠. 자, 뭐가 훌륭해요? 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잖아. 너 엄청나게 공헌한 거다, 이것도.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때요? 만족, 아니면 관계,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인간 중심 경영이다라고 하는 거에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인본 중심 경영화. 그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야, 넌 심리학이니? 그쵸? 너는 조직 이론인데 왜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논의는 없어? 왜 인간 심리만 얘기해? 이거 우리가 고상하게 뭐라 그래요? 너는 조직이 없는 인간 이론이구나. 뭐만 고려했다? 인간의 목적만 고려하고 인간의 심리만 고려했지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때요? 인간의 심리와 그에 따른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밝힌 건 또 딱히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들어와? 심리가 행동을 일으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무슨 학문으로까지 발전이 됐어요? 행동과. 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누가 등판합니까? 아버지 나오죠? 자, 세 번째. 통합이론. 아버지 나옵니다. 버나드.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얘는 대두 배경이 뭐예요? 야, 고전이론은 야,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고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 너는 야,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네 둘 다 싫어. 비판. 둘 다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해요? 조직과 인간의 목적은 통합 달성할 수 있다. 어떻게? 양자의 목적을 통합 달성할 수 있어. 목적을 통합 달성하는 거 가능해. 어떻게? 뭐를 이용하면?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뭐를 만들면? 조직을 만들면. 그쵸? 그럼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조직을 만들면 둘 다 통합 달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조직의 구성 요소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구성 요소 들어가기 전에 자, 일단 우리끼리 합의부터 하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주장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뭔지 합의부터 하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얘는 개인과 조직 자체에 대한 본질을 개념적인 내리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개인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 인간의 본질은 뭐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야, 인간의 행동을 보면 돼.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재밌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첫 번째, 행동은 뭐에 의해 야기된다? 심리에 의해. 그럼 여기에서 슬쩍 뭐가 들어와? 인간관계로 들어오는 거야. 인간관계로는 무슨 문제를 얘가 보완하는 거야? 심리와 성과 간의 관계 딱히? 뭐야? 제대로 설명 못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랬어? 여기서는 직무 만족을 하면 뭐가 된다고? 성과가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랬잖아. 난 노무사 공부가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그럼 붙어요? 공부를 해야 붙죠. 그쵸? 이상하잖아, 뭔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한 거야? 심리가 행동으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목적 달성이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을 봐요, 우리는?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을 봐. 그럼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망나니처럼 지 하고 싶은 걸 다 해? 아니지.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한정된, 제한된 행동을 하게 돼. 그치? 망나니같이 아무 행동, 아니면 인간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는 먹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이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 행동을 하게 되는 요거를 이제 인간의 본질로 보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야, 그러면 조직의 본질은 뭐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썰대립이 되게 많아요. 야, 조직이 뭐야? 조직의 본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번 얘기해볼까? 썰대립 있어. 자, 한번 얘기하기 싫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조적 상황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직을 뭐라고 정의 내릴 것 같아요? 조직은 조직 구조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만약에 자원의존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뭐야? 미안해요. 스트레스 줘서. 자, 너무 미안할 따름이야. 자원의존 이론 뭐라 그랬어? 그쵸? 나 근로자.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뭐? 노동력. 그 다음에 또 누가 할까? 나 주주.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자본금. 나 채권자. 채권자.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투자금. 그죠? 자, 투자금이란 말이 좀 그렇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하고. 또 누가 할까? 나 공급업자. 내가 갖고 있는 거 원자재. 그치? 얘네가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래? 조직이 된다 그래. 자원의존 이론은. 몰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 이론들마다 사실 다 달라요. 근데 일단 답안에 쓸 일이 많이 없고, 그죠? 여기까지 가면 뭐 대학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조직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 견해들 다 달라. 근데 버나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의 본질? 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해할 거냐면 조직은 뭐야? 연결된 그 자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는 관계. 연결된 그 상태 자체가 조직인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의 하에서 이제부터 얘기해야지. 뭘 얘기해?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구성 요소 첫 번째. 뭐예요? 협동 또는 협력? 의지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지? 협력 의지라는 이 심리가 있어야 무슨 행동을 해요? 협동적인 행동을 하죠? 즉 옆에 있는 동료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합쳐요. 그래야 뭐가 돼요? 조직이 되니까요. 이해됐죠? 됐다. 자, 그러면 이 협력 의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공헌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이런 협력 의지라는 이런 마음가짐, 심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열심히 협력해서 대체 뭐 하려고 협력하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되려면 목적,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야? 물어봤더니 개념적인 뭐래요? 키워드 기억나죠? 구성원이 수용한 목적이 공동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뭐를 실현시킨 거예요?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통합시킨 거죠. 그치? 그래서 테일러 아저씨 생각해봐. 테일러 아저씨 어떻게 했어? 야! 우리는 효율적으로 100개 만든다?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뭐 했어? 구성원들한테 야! 우리 효율적으로 100개 만든다? 일방적으로 뭐 했어? 지휘 명령 내리잖아. 하달하잖아. 하달. 그쵸? 근데 인간관계로는 뭐라 그래? 야, 네 목적은 네 목적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친목질한다. 그치? 그잖아. 그럼 우리끼리 친목질한다. 따로 놀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떡하냐면 자, 위에서 조직이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뭐 합니까? 나 이거 100개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 어때? 우주? 그죠? 그러면 이제 구성원이 뭐라 그래? 100개는 조금 힘들어. 80개. 그러면 80개는 너무 적은데 90개?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조직의 목표와 여기 있는 사람의 목표가 여기서 일치되죠. 이렇게 되면 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조직 목적 달성 이퀄 개인의 목적 달성이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조직의 공동 목적은 구성원이 수용한 목적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용을 시키려면 자,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어떤 측면이 있어? 주관적 측면으로 해석되는 부분과 협동적 측면이다 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목적이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주관적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을 협동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해? 설득하는 게 중요해. 그게 경영자의 기능이야. 그치? 그럼 이 설득을 하려면 뭐가 이제 필요할까? 세 번째 구성 요소로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거지.
그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연결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지 저희가 쫙 봤었잖아. 공동 목적 이거를 설정하려면 이거 필요해. 공헌에 대한 대가가 이거야. 네 공헌이 이만큼이라서 이만큼 대가가 간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뭔 짓 한 거게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치? 무슨 조직 만들었어요?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킨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양자는요, 한번 맞춰놨어도 계속 어긋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양자의 균형을 계속적으로 맞춰가야지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조직이 존속이 가능해요. 그치? 그러면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두 가지 균형을 강조하죠? 첫 번째 균형이 뭐예요? 대내적 균형. 대내적 균형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의 균형을 맞추는 거지? 우리 구성원들의 공헌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해? 맞춰줘야 돼. 그래야 다시 올라가 보자. 뭐가 만들어져요? 협동의지요. 협동의지가 만들어져야 무슨 행동해요? 옆에 있는 동료랑 공동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요. 그래서 조직이 계속 되는 거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균형도 맞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대외적 균형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야 되죠? 그럼 이 대외적 균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죠?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과 환경의 균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환경으로부터 투입물을 변환시켜서 다시 환경으로 산출물을 잘 내보내야지만 너 살아남을 수 있어. 존속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근대적 조직 행동론까지 쫙 다 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가서 어디 갈 거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좀 볼까? 스캇.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럼 우리 스캇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스캇은 자, 얘는요. 조직 이론들을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조직에 대한 관점, 즉 조직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패스적 관점? 아니야.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야.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바로 첫 번째 분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 관점이다. 인간을 합리적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 인간 뭘로 봐?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 동물이요. 그치?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뭘 추구해? 얘도 효율, 능률,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테일러가 표준화 시켜놓고 이대로 해?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대로 하라고 하면 이대로 한다고 생각했어, 테일러는?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효율적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동의할 거라는 거야. 딴 생각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는 거는 얘도 인간 자체도 효율, 능률, 합리성 추구한다. 그렇지? 딱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자연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합리적이다?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 심리와 관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자연적 관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이게 인간의 본연적인 특성이라는 거지.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론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시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볼까요?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 환경과 조직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관점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 뭐예요?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정해진 대로 조직을 운영을 해도 사람들은 따라와. 왜? 경제인간. 그치? 경제적 동물로 보잖아. 인간도 합리성, 경제성 추구하니까 이렇게 하면 걔네도 동의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 자, 그러다가 여기 볼까요? 폐쇄 자연적 관점. 이건 뭐예요? 조직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아직 고려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인간이 고유한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인간관이 완전히 바뀌죠.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쭉 쪼개서 그럼 이제 개방적 관점으로 오면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 조직은 뭐랑?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벌써 기본적으로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이야. 조직 자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걸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관점이었어? 거시적 접근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다, 자연적이다? 그럼 여기 와서는 말이 뭔가 잘 안 맞아.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조직 자체가
합리성, 경제성을 추구한다. 조직 자체가 뭐 한다? 자연적인 특성에 따라 움직인다? 뭔 말이야? 조직 자체가 자연적 특성에 따라, 자연적 속성에 따라 움직인다? 뭔 말이야? 여기서 조직 뭘로 봐? 유기체로 보지. 유기체의 자연적인 본능이 뭐예요? 생존. 그래서 삼류형은요. 자, 봐봐요. 뭐 있어? 상황이론 들어오지. 왜? 상황에 적합해야 돼. 이유는? 그래야 성과가 올라가. 돈 벌어. 기억나요? 그래서 조직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자꾸 적응해. 왜? 그래야 성과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조직은 합리적인 행동을 해. 이렇게 보는데 얘는 지금 어때? 조직군 생태학이론, 자원의존이론 이런 애들, 학습이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게? 얘네는 돈 버는 거는 일단 둘째 문제고 생존이 우선인 거야. 생존이. 그래서 환경 안에서 이 조직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를 보는 이론들이야. 사유형은. 차이 알겠어요? 차이 알겠어? 이거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 스캇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들고 왔을까? 다른 여러 가지 기준도 있었을 건데 왜 하필 얘는 이 두 기준을 들고 왔을까? 왜 그러냐면 스캇이 쫙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영학계에 완전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경영학계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분류 기준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론들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네 가지 관점별로 자, 강약점 나와 있고 뭐 공원 분야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 선생님 이 유형의 조직을 유기체로 간주한다. 선생님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시스템 이론이 또 3유형에 많이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 이런 거는 시스템 이론이잖아요. 시스템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관점은 개방적 관점이고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꼭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게? 자, 가보자. 자, 시스템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다? 그쵸? 그리고 또 무슨 뜻이에요? 유기체 플러스 뭘로 봐? 부분의 합으로 보지. 그래서 우리 시스템 이론은 주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 뭐? 하위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즉,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유기체로 본다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가 처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갔느냐죠.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내용을 보는 거야.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치?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단 말이죠. 근데 이 유형은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왜? 하위 요소가 연결된 걸로 파악한다 그랬지. 여기는 뭐야? 인간들이 2명 이상 모여서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네. 인간관계론.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조직을 유기체로 간주한다. 근데 이 유기체의 의미는 뭐라고? 하위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야. 하위 구성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걸로 이해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직 무슨 관점은 안 들어왔어? 개방 시스템 관점은 아직 안 들어온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3유형은요? 여기도 조직을 유기체로 간주한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조직은 여러 하위 구성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건데 뭐까지? 상황과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개방 시스템 개념까지 들어온 거야, 얘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 있죠? 보면은 여기 봐봐. 환경에 대한 효율적 적응을 강조한다. 효율적 적응. 이게 무슨 말이야? 환경이 바뀌면 너도 따라 바뀌어서 적응해야 돼. 그래야 뭐라고? 성과가 올라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합리적 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거야. 효율적 적응 이런 말.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조직의 비합리적인 동기. 비합리적인 동기가 뭐야? 비합리적인 동기 뭘까? 뭐야? 생존 자체가 우선이야. 그래서 제도화 이론 생각해봐. 제도화 이론 어떻게 해요? 돈 못 버는 건데 무슨 뭐 예를 들어 환경 유해물질 뭐 규제위원회 이딴 거 만들고. 그치? 이해관계자 니즈 자꾸 들어주지. 돈 못 버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뭘 강조한다? 생존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사유형은. 차이 알겠죠? 같은 개방적 관점이어도 이런 게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캇 50점짜리 기출이고요. 그 전에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었나? 그것도 이제 기출이어서 저희가 이따가 워크북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됐죠? 그러면 지금 다 설명은 어디까지 끝났어요? 시스템 이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책 정리 쭉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그럼 10분 쉬었다가 책 정리하고 또 진도를 또 빼보도록 합시다. 10분 쉴게요.